안녕하십니까. 코리아 연구원 변진흥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코리아 연구원이 진행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의제회의 광주 편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의제회의는 종교계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뜻과 힘을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의제회의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소 제공 등 여러모로 후원해 주신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이 강연은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과 코리아 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의제회의의 화두는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민주화의 성지인 이곳 광주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은 먼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을 오가면서 민족 화해의 길을 열어오신 천주교 광주 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님의 기조 강연을 먼저 듣고 이어 강사로 참여하신 조선대 기광소 교수님, 전남대 김대기 교수님, 사단법인 한국자치학교의 전상직 회장님, 조선대 최선 교수님으로 이어지는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강사로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동영상 실시간 참가자분들의 의견 청취 내지는 종합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천주교 광주 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님의 기조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모두가 성원하는 가운데 실현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가 평화이기에 평화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화는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의 기본적인 조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먼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행복하고 평화를 추구하려면 우선 가정을 비롯해 주변이 평화로워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평화로워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서로를 믿어주고 존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믿고 존중한다는 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평화를 외치는 불신과 갈등의 벽을 허물고 상대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함께 존중하면서 관용과 협력의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하는 기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북, 북과 남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 신뢰가 공고해지도록 다져나가야 합니다. 제가 평양을 방문하면서 또 여러 차례 북한 인사들과 만나면서 들었던 가장 큰 그네들의 불만의 하나는 도대체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환경이나 경제적인 환경을 떠나서라도 남과 북, 북과 남이 함께 약속했던 것은 지켜져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반도 평화를 향한
남북 사이의 신뢰 회복과 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노력을 환영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여기에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1년 전에 남과 북은 분단의 상처와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얼룩진 20세기를 넘어서는 거대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21세기 첫 해인 2000년 6월에 남북한 정상이 직접 만나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15 공동선언은 단지 말의 잔치에 끝나지 않고 그 정신을 실천으로 옮기는 국민운동으로 펼쳐졌습니다. 그 결과 6.15 시대라는 용어까지 탄생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새로운 실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2001년 6.15 금강산 민족통일 대토론회로 시작된 남북 공동행사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2007년 6.15 민족통일 대축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7년에 걸쳐 거의 매년 6.15와 8.15를 중심으로 남과 북의 공식 대표단이 서울과 평양을 교차 방문하였고 남쪽에서는 개최지가 서울뿐 아니라 인천과 광주로까지 확대되면서 명실상부한 민족대회로 폭을 넓혀 나갔습니다. 2006년 6.15 민족통일 대축전이 광주에서 개최되었을 때는 북측 대표단이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였고 목포를 방문해 유달경기장에서 2만여 명의 시민들과 6.15 공동선언 축하 공연을 갖기도 했습니다. 남북 공동행사의 대표단 구성이 처음부터 시민사회의 각계각층을 포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청년과 여성, 농민과 노동, 학계와 종교계, 문화, 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되었고 해외 대표단까지 함께 참여했습니다. 만약 남북 공동행사가 지속 가능한 형태로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민간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었다면 곧 동독과 서독이 1972년에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한 후 각 분야별 교류 협력을 발전시켜 20년 만에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20여 년 전의 이런 흐름을 지금까지 지속해 올 수 있었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미 상당 부분 결실 단계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는 남과 북입니다. 제가 평양 축전에 참여했을 때 모 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어떠한 연합과 조직도 민족이라는 공동체보다 더 강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듣고 이러한 개념을 사심없이 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의 노력만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힘든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최근에도 전문 여론조사 기관들의 국민 통일 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답변자 대다수가 한반도 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미국을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제3자의 국가에 온전히 맡긴다는 것도 우리 민족의 자존심에도
우리 국가의 주권에도 합당치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불타올랐던 한반도 평화의 새봄 소식은 4.27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그리고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공동 합의문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보았습니다. 남북한과 미국이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낸 결과입니다. 그 성과에 힘입어 남과 북은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전쟁 없는 한반도, 즉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의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평양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환호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올림픽의 성화처럼 불타올랐던 이 모든 결실과 성과는 불과 1년 만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원인은 2019년 2월 말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탄핵 위기에 몰리면서 북한으로부터 리비아식 해법이라는 백기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완전 폐기를 약속하면서 민생 차원의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는데 미국은 거두절미하고 미국 방식의 완전한 비핵화 해법을 수용하라고 강요했기 때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에 보여주듯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은 구소련이 붕괴한 1991년 12월 26일 이후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인류 사회는 20세기 냉전이 종식되자 드디어 세계 평화가 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박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표현을 들을 때 역사학을 공부한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시대의 로마의 평화, 박스 로마나는 강대국이 무기의 힘으로 주변의 약소국들을 복속시켜서 침묵을 강요한 결과의 평화였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걱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미국이 이런 인류의 요문을 헤아리면서 세계평화 건설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임했다면 오늘의 세계는 달라졌을 것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한반도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의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교 국가로서 그 정신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그 이전의 미국 행정부가 취했던 태도와 달리 북한과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상호 존중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처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언제든지 새 지평을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1962년 요한 23세 교황님이 지상의 평화라는 해칙을 발표했을 때 거기에서 국제사회의 공통된 기준은 강대국과 약소국이 공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 상호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뒤에 동유럽의 평화를 이루는 데 주역을 담당했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도 똑같은 기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어떠한 협약도 어떠한 관계도 공평해야 된다.
핵무기 감축과 무기 재배치를 위해서도 공평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바오로 6세 교황님도 마찬가지였고 프란체스코 교황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북한의 당국자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바티칸과의 관계를 이렇게 개선한다면 당신들이 국제사회에서 애롭게 혼자 투쟁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공평한 외교 관계 속에서 당신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제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남과 북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 북한 당국자들에게 내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먼저 남북한 당사자들이 충분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주변 강대국들의 도움으로 맞이한 8.15 해방이 조국의 분단을 가져온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도 우리 당사국들이 그만한 역량을 키워놓지 않는다면 그 평화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저는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한반도에 먹구름이 밀려오더라도 그럴수록 남과 북은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 함께 지혜와 용기를 모아야 합니다. 동서독의 경우처럼 일단 대화의 문이 열리고 교류협력의 다리가 놓아지기 시작한 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화를 향한 노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 지켜내는 것은 당사자들인 우리 민족 자신들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에서 최근 남북 사이의 직통 전화선 복원을 진심으로 반깁니다. 미국도 남북 통신선 복원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분단 후 남북한 직통 전화가 처음 개통된 것은 1971년 9월 22일이었습니다. 이로부터 무려 50년, 무려 반세기가 경과했습니다. 어떻든 이에 힘입어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간헐적으로 핫라인이 끊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복원되기를 반복하면서 남과 북이 하나의 생명 공동체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2009년 2월의 방안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제정한 제3회 생명의 신비상을 받았던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은 분단의 현장인 판문점을 방문했을 때 방명록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장벽을 세우는 것보다 다리를 놓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물론 알톤 의원 자신도 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2000년대 초부터 영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 개선을 도왔습니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관심과 이기심을 부추기는 불신의 장벽을 허물고 남과 북 사이에 생명의 문화를 전달하는 튼튼한 다리를 쉼없이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남과 북이 손을 맞잡고 종전선언을 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다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남북한의 종전선언은 국제적인 효력과 상관없이 한반도 평화를 실천하는 주체의 뚜렷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요식 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남과 북이 서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종전선언을 우리끼리 하면 그것이 실질적인 종전선언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남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주권 국가입니다. 유엔 창설 75주년을 맞는 올해에 지구상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남북한이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을 약속하는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2014년 8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평화 추구는 이 지역 전체와 전쟁에 지친 전 세계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절실한 큰 뜻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화해와 연대의 문화를 증진시켜 불신과 증오의 장부액을 허물어가는 끝없는 도전이므로 이제 대화하고 만나고 차이점들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기회들이 샘솟게 생겨나도록 노력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막 시작했을 때 얼마 안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님을 만나게 된 일정이 발표됐을 때 제가 우여곡절 끝에 정부의 특사로 교황님께 파견된 바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한국 정부의 대화의 의지를 교황님께 미리 알려드려서 교황님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기가 아니라 대화로서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자는 공고를 해주시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러한 노력이 성사되어 교황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경우에도 무력 사용은 안 되고 대화로서 해결하도록 요청하셨고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를 그 뒤로 제가 들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온 인류 사회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어가도록 세계 어느 곳이든 찾아가서 평화의 다리를 놓는 것을 돕는 분입니다. 지난 7월 9일에 이탈리아를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이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을 만났을 때 파롤린 국무원장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의사를 전하면서 북한의 공식 초청장을 기다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북측 당국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셔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포기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서 상응한 조치가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평화, 세계 평화에도 큰 물결을 칠 것이며 김정은 위원장도 국제사회에 정말 책임있는 지도자로서 나설 수 있지 않겠는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이 실현된다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실현을 앞당기는 다리가 놓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 지난주에 서울에서 통일부 장관 주재로 회의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몰직한 정치인들은 전쟁도 불사한다는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데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느 쪽이 승리한들 상처뿐이다. 제가 올남전에 참전했을 때 그 전쟁의 참여를 직접 체험하고 목격했던 당사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이고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지 퍼주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제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초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진다면 먼저 판문점에서 종전선언 평화선언을 평화협정을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중국, 미국, 혹시 또 가능하면 소련, 또 교황님까지 참석하셔서 그걸 보증해 주신다면 정말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중요한 단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이런 의사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한 바 있습니다. 외교는 내밀한 협약을 전제로 하고 외교관들이 발표하는 것, 남북 정상이 발표하는 것은 공식화된 것일 뿐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과 북이, 북과 남이 미리 사전에 사심없이 민족의 대의를 생각하고 양보하고 한 발 더 다가가면서 서로 화해의 몸짓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과 갈등으로 점철됐지만 평화를 위한 인류의 염원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의 염원도
우리의 노력도 포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비전은 홍익인간입니다. 어떤 차별도 구별도 없이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심성입니다.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디딤돌로 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민족이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향한 지속 가능한 길을 찾기 위해 마련된 오늘의 모임이 활기찬 발제와 토론을 통한 알찬 결실을 바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명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길에 대한 깊은 열정과 통찰 그리고 체험을 직접 전달해 주신 김희중 대주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출발점이 상호 존중이라는 원칙 그리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씀, 이 말씀이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특히 벽을 쌓기보다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대주교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당부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기조 강연을 해주신 김희중 대주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조 강연을 포함한 의제회의는 저를 포함해서 5분의 강사를 모셨습니다. 제가 좌장 역할을 하면서 가급적 편한 분위기에서 강사분들의 발제를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기광소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강연 제목은 북한의 대남 대미 정책 방향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북한 김정은 체제와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연결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김광소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기광소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북한의 대남 대미 정책 방향입니다. 원래 이제 대남 대미 정책, 북한의 대남 대미 정책은 독립적으로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취급돼야 하는데 함께 묶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특히나 최근 들어서 대남 대미 정책이라는 게 상호의 연동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측면에서 한쪽으로 따로 독립돼서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 같이 묶는 게 훨씬 낫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이 정책 방향들을 묶게 됐습니다. 이 주제를 이제 살펴보기 전에 대체로 코로나 2년이 지금 만 2년이 다가오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원래 내부 사정을 알기가 어려운 데다가 더군다나 북한 2년 동안 더더욱 폐쇄적인 그런 상황들이 돼서 북한의 내부 사정을 지금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한정된 자료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경로를 통해서 이제 북한의 사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2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정치와 경제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먼저 김정은 체제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김정은의 최고 지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과거와는 이제 어떤 특색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이제 김정은 체제는 현재 제도에 의한 당 국가 체제, 말하자면 당이 국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체제로 정비가 됐다. 과거 김정일 시대의 어떤 성군 정치, 군대를 앞세우는 정치를 이제 그런 군대에 의존하는 정책에서 많이 벗어나서 정상적인 당 국가 정책 체계가 가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책들이 이 시기에서 김정은 들어와서 이제 당과 국가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들, 그리고 신구 조화, 구세대와 이제 신세대의 조화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신진 세력들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 정, 군 지도 인사들의 교체도 상당히 빈번한 편입니다. 자기 사업에 가오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과감하게 인사들을 교체를 하고요, 책임을 물어서 자천시키는 방식의 인사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북한 정치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특징은 우리 언론이 많이 이제 사실은 저는 그걸 상당히 잘못이라고 보는데
뭐냐면은 권력의 2인자, 3인자 이걸 자꾸 서열을 따지는 그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뭐 북한 체제의 특성을 뭐 많이 많이 드러나 있지만은 과거에 북한의 2, 3인자라고 불렀던 뭐 김일성의 동생 김명주나 뭐 오진우, 김영남, 최용해 이런 이제 인물들 역할들을 우리가 과거에도 살펴보자면은 이들은 각기의 그 전문 분야에서 정책을 맡아서 이제 책임지는 역할을 했을 뿐이지 통상 2, 3인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다는 거죠. 이제 이것은 마치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권력의 2인자라고 이렇게 지칭하기 위해서 언론에서 이제 부각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권력 승계와 결부짓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해석이다라는 그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가장 어떤 궁금한 상황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19 국면에서 북한의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이 북한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북한의 진로 방향이라든가 정책이 많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이제 우리 언론에서 나온 것과 실제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느냐라는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 언론 매체는 과거 1990년대 중반 시기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제 시기 그때 그 표현했던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이라는 이로 용어로 이제 1910년 이전까지 2010년 이전까지 사용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표현들이 북한 언론 매체에 다시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경제 구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력 경생인데 이 자급자족에 이제 익숙해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북한 내에서 그 어떤 2,500만 인구가 자체적으로 모든 걸 생산하는 게 아니라 수입하는 품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사용되는 의약품은 수만 가지인데 북한이 이걸 다 자체적으로 이 생산하고 공급하는 그런 체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약품 부족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들로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북한 경제가 뭐 고난의 행군처럼 최악의 상황은 아닌데 그리고 이제 올해 8차 당대회 하면서 이제 국가 경제 발전 계획 5개년 계획을 지금 시도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이 대외적인 경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북한의 경제 방침이라는 건 이제 1960년대 자력 경쟁을 표방한 이후에 그 기조는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북한의 하나의 그 생명과 같은 그런 줄이죠. 자력 경쟁, 자립 경제 이런 표현은 그 정책 기조라는 것은 사실 뭐 상당 기간 오랫동안 이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급 체제는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필수적인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필수적인 부분들은 자체 생산하더라도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중국 등 우방국에 여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굉장히 그걸 이제 조달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 단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력 경쟁의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자기의 국가 경제 500년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건설 사업이라든가 경제 발전 사업들을 전역에서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대표적으로 대단히 단천 발전소 이게 이제 수력 발전소 중에서는 북한에서 수풍 발전소에 버금가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거보다 더 규모로는 더 큰 거죠. 되게 원자력 발전소 2기에 해당되는 수력 발전소 5개 정도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장 설비들을 필요한 경장 설비들을 개건하고 현대화 작업을 하고 교육 시설에 대한 그리고 의료기관에 대한 어떤 그 신설과 확충, 개건 이런 작업들이 이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광도시 개발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북한이 말하는 혁명의 도시 삼지연의 문화도시 본보기를 이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지연군을 시로 격상해서 대규모로 꾸미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사진을 지금 제가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는 사진에
어떤 대규모로 그 삼지연시 자체를 이게 바꾸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평양에 대단히 뭐 아파트 단지들을 지금 매년 이제 1만 세대 이상씩 지어서 그 주택난을 해소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 묘양산 의료기구 공장 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북한의 의료난들, 의료기구나 의료약품난들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기는 이제 의료기구 공장입니다만은 이런 공장들을 세우고 개건하는 작업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북한의 어떤 대미 대남 입장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대미 정책입니다. 대미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핵 문제죠. 기본적으로 북미 관계 그 핵심이라는 것은 핵 문제가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이제 나타났던 것인데 이 핵 문제는 이 트럼프 정부 이후에 이제 교섭 이후에 그 방향에서 후퇴했습니다. 후퇴라는 것은 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체로. 그러니까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은 행동 대 행동을 통해서 이제 제재 해제와 안보 우려가 동시에 제거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이 방향은 대체로 앞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와 협상을 하더라도 그 기조가 유지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미 수교가 될 때까지 최종적으로 북미 간의 평화 관계가 될 때까지 이 완전한 비핵화 실행은 응하지 않는다. 이건 원칙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핵무기는 생존과 발전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완전 비핵화라는 미국이 주장하는 완전 비핵화라는 것은 단지 현전 핵무기 보유를 제거하는 걸 의미하지 모든 핵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없애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북미 협상에서도 예를 들면 핵 동결과 핵시설 제거를 먼저 수행하는 방식, 이런 단계적 접근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뭐 한 열흘 지금 전인가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 세력이 아니다라는 발언. 이거는 굉장히 그 획기적인 발언이죠. 과거에 미 제국주의를 북한의 주적으로 삼고 끊임없이 그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어떤 그 적대적인 언사를 퍼불렀던 데 비해서 굉장히 유화적인 아주 대놓고 이제 주적은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썼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과거와는 달리 많은 정책적 변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남 한국에 대한 입장은 어떠냐 북한의 지금 말하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미 관계 당연히 남북 관계는 이제 북미 관계의 진전과 강하게 연동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 어떤 상식적인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북미 관계 전환 없이 남북 관계 개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게 남북 관계 개선이 안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나 지금같이 대북 유엔 제재, 미국의 제재가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 남쪽이 북쪽에 대해서 같이 협력할 조건들이 굉장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2년 동안 대외 교류가 차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북한은 이제 백신 접종 문제가 크게 남아 있습니다. 뭐 방역 문제, 보건 문제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별도로 정상회담이 필요하고 부분적으로 남북 교류가 시도될 가능성은 이제 존재하지만 역시나 크게 남북 관계의 어떤 그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기는 이제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 북한의 어떤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한국의 내년 3월에 이제 정권 교체기가 있는데 차기 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또 북한에서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끊어진 상태에서 서로 있기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대화의 끈을 잇는 차원에서도 이제 지금 정부와의 어떤 물밑 교섭 협상 내지는 뭐 어떻게 잘하면은 정상회담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북한은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각국에 대한 입장, 북한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라는 겁니다. 미국에 대한 그러니까 그 각국이 북한에 대한 입장이죠. 이런 걸 살펴보면은 미국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그리고 최소한 이를 위한 이제 조치가 개시되는 걸 북한은 원하지만은 이게 되기 때까지는 북미 대화에 나설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북한의 주장을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하라, 이를 위한 최소한의 초기 정책을 해달라라는 북한의 제의를 미국은 그대로 바이든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책을 이미 트럼프 때와는 다르게 탑다운 방식은 않겠다라는 거, 그런 대화 방식을 원치 않고 먼저 실무선에서 조율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을 이제 선호한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제 북한에 대한 선 비핵화 조치라는 입장, 트럼프 이전의 입장으로 미국은 이제 돌아갔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변화될 가능성은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미국의 입장이 과거의 트럼프 이전의 입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인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미국이나 유엔의 대북 제재를 찬성했던 것이죠.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핵화에 대한 태도는 미중 관계에서 국익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북한의 핵이나 북한 문제를 활용하려는 의도, 이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렛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북한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중국도 자체적인 일부 지원만 있을 뿐이지, 인도적인 제재 해제에 대해서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은 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남북미가 삼국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주체로서 참여하기를 강하게 원한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에 어떤 적극적인 의지가 분명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이 가장 또 그 입장이, 북한에 대한 입장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급하고 빨리 선행돼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우리 정부는 이제 남북 문제 해결에 가장 이제 힘을 많이 쏟고 있는데요. 이 북한과 미국이 양보를 통해서 협상을 장을 마련해야 하고 평화 무드 조성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위해서 이 남북 관계가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서로 연동되는 과정들을 상호적으로 몰고 가는 이런 기조들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관되게 대북 협력 기조가 또 정책이 많은 보수 언론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절실한 성과를 이제 우리 정부는 가장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남북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될 건가라는 전망.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근거는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시간적으로는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 이후로 지금 2년이 흘렀는데요. 2년 이상이 흘렀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냉전 이후에 2년 이상 남북 북미 관계가 이렇게 오랫동안 단절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이제 대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미국이 북미 대화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이제 남북 관계를 원했을 때 이에 그에 북한이 나서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남북 대화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북미 대화가 이어지는, 자연스럽게 그런 조건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그 대외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생존 발전을 위해서는 북미 남북 관계 정상화, 이거는 뭐 당연히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여건, 즉 말하자면 이제 적대시 정책의 철폐라는 것은 뭐 당장 기대하기 어렵지만은 이 철폐를 하기 위한 초기 조치들, 뭐 일부의 제재 해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관계 정상화 기틀이 마련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현재로서는 미국도 과거에 북한이 단순히 핵실험을 하고 이런 때와 달리 지금 완성된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이제 접근해야 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 이제 측면에서 북한의 대외 정책을 본다면은 이제 어떤 대외 정책에 있어서
당연히 지금 판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긍정적인 태도가 있고 긍정적인 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북미의 태도, 북한과 미국의 태도라는 건데 북한은 대남 대미 비난과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를 이제 지속하고 있지만은 역시나 현재로 엊그제도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어제도 SMBL을 발사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결정적으로 판을 깨기 위한 뭐 대륙간 탄도탄이나 이런 것들 실험을 아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보다는 그 애교적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실패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사실은 바이든 정부는 일정 정도 애교적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끈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부정적 근거가 있습니다. 어려울 것이다. 곧바로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되기,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들이 있는 것은 여전히 북한과 미국 간의 입장 차이는 이제 크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대중국 정책의 이제 연장선에서 북한을 취급하려는 이제 경향이 사실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독립적으로 북한을 따로 보는 게 이제 또 있죠. 왜냐하면 북한에 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지금의 이제 대중국 정책 기조라는 게 굉장히 강경한데 이 강경적인 정책에 상반되는 온건한 유연한 대북 정책 시도라는 게 국내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상황들. 그리고 이제 아프간 정책에 실패를 했는데 반대로 아까와는 반대로 이거를 사실 요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적대시 정책 철회를 위해서 어떤 뭐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거는 마치 또 굴욕적인 거 아니냐, 내부적인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제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난국에 이제 굴복해서 그 미국이 원하는 이제 선비핵화 방식의 대화를 수용할 만큼 북한이 이제 최악이라는 판단,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판단은 상당히 저는 근거가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령 북한으로서는 경제 상황이 이제 매우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강경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제까지 북한이 보여왔던 상당한 특성이다. 이런 점들을 보면은 미국이나 북한이나 이 어떤 다른 자세로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근거들이 역시 존재한다. 그러니까 양 측면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한국의 역할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가 돼야겠는데요. 우리 한국의 상황은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뭐 항상 북미 남북 관계를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우리는 이제 한미 동맹을 먼저 튼튼히 하자. 항상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이제 동맹 그 의미, 어떤 동등한 혈맹 관계, 어떤 견고한 결속 관계를 의미하는 건데, 이건 동등한 의미라는 같은 어떤 동등한 차원에서의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의미와는 달리 지금까지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균형적이었다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점이죠. 특히 이제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서 대미 의존, 이것은 이제 사실 대북 문제의 주도권이라는 건 거의 미국이 가지고 있었다. 이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경제 성장을 했고 또 선진국의 위치에 이제 정식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국제적 위상이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무기 개발, 우리의 또 미사일 역량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주 국방력이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에서 이제 한국의 발언권이 굉장히 높일 계기가 마련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대북 문제에 있어서 동맹 문제에 있어서 단일한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역시나 우리 사회는 이제 남남 갈등이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 남남 갈등이 없다면은 저는 우리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클 수가 있는데 사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양쪽으로 쪼개진 여론, 대북 입장이
미국의 강경한 대북 정책을 합리화시켜주는 이제 역할들을 해왔다. 안타깝게도 그런 점들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단일한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점들을 항상 이제 주장처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지속적인 일관된 대북 정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라는 것과 또 그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남북 화해와 평화 지속 정책 그리고 이를 실현할 계기가 이제 우리는 형성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과 관계없이 이 정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런 여론들이 좀 형성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어떤 남북 문제라든가 북미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역할이라는 건, 우리의 여지라는 것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 넓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정세는 지금 어떻게 될 건가? 사실 미국이 이제 최소한의 조치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위한 초기 정책 이행 없이 북한이 선제적으로 먼저 비핵화 조치를 해라. 이건 절대 되지는 않는 것이죠. 저는 동시에 같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협의를 통해서. 그런 이제 신뢰들이 구축이 돼야 할 거고 미국도 그런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북한이 저렇게 미국의 어떤 입장들을 살피면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에 대한 일종의 이제 화답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희망이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들이 납니다. 우리 이제 정권 교체기도 있기는 하지만은 미국이 갑작스럽게 그런 태도 변한다는 게 바이든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게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지만은 또 불리한 점들도 있기 때문에 당장 되기는 힘들다. 더군다나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이 전제가 돼야 문을 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평화적인 해결 이것이 이제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평화적인 한반도는 더 이상 저는 전쟁은 일어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서로 핵무장 시대이기 때문에 핵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전쟁 억제력이라는 측면들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역할들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남북 관계, 북미 관계는 국지적으로 충돌이나 뭐 어려움들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전쟁을 통한 뭐 해결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평화적인 해결이 대세로 자리 잡는 것인데 북미 관계는 역시나 이제 여러 가지 롤러코스터를 타겠지만은 궁극적으로 평화적 해결이라는 그 기대감이라는 건 이제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재촉하기 위해서는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결국은 이제 평화 세력들이 뭐 남남 갈등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라는 거. 그 힘이 얼마나 압도적이냐에 따라서 그 해결 시간들은 단축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북한학을 강의하시고 또 한국 현대 정치사를 강의하시죠. 그런 차원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남과 북 그리고 북미 관계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겠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일관된 대북 정책의 지속, 이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국민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점을 아주 강조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재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전남대 평화통일외교 센터장도 맡고 계세요. 우리 김재규 교수님이 발표하실 주제는 군사 분야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조금 전에 기광석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실 것 같고요.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분야일 수 있는데 오늘의 한반도 현실을 오히려 직시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김재규 교수님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의 김재기입니다. 기광석 교수님께서 이제 아주 큰 주제죠. 대남, 대미국에 대한 거시적인 그런 접근을 해주셨다면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줄여서 군사 분야에 한정해서
특히 이 DMZ라는 이런 곳을 한정해서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 그런 주제로 발제문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보면은 이제 사진을 많이 제가 준비했는데요. 직접 DMZ와 관련이 있었고 현장에 많이 갔었고 첫 번째 사진도 철조망에 장미를 달아놓는 그런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뢰나 그런 크레모와 뭐 대량 살상 무기보다는 평화를 상징하는 이제 이런 빨간 장미를 저희들 학생들과 같이 했던 그런 자료인데요. 의미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이제 여기 사진도 GP를 제거했던 우리 군 관계자들이고 아래는 또 대형 확성기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이게 아래 사진이 80년대 중반에 군대인데 이게 임진강이 쫙 뒤에 철조망이 보이는 곳인데요. 이곳에 엄청나게 큰 대형 확성기들이 남과 북이 동시에 틀어지면서 서로 비방했던 그런 것들을 27개월 동안 봤었습니다. 그래서 총을 들고 있지 않지만은 또 위에는 이제 평양을 방문했을 때 또 애때 보이는 이제 20살도 안 돼 보이는 좀 귀여운 얼굴이죠. 네. 수업 시간에 자주 활용하는 사진 중 하나입니다만은 또 총을 들고 또 있었던 그래서 뭐 시기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또 같이 군대를 근무했던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대한민국 많은 청년들이 공감하는 이 DMZ 원조리에서 청춘을 바쳤던 그런 측면에서도 개인적인 저의 이제 생활의 일부지만은 공감하는 내용들이 아닌가 해서 임진강에서 근무했던 그런 내용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두산 전망대 가면은 이제 북한 지역이 다 보이거든요. 저희도 학생들 데리고 많이 갑니다만은 제가 근무했던 곳이 이제 DMZ가 임진강입니다. 이제 남방 북방 한계선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가까운 곳은 한 400m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로가 놓아져 있는데요. 마누리와 오금리 제가 근무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아침마다 이제 북한 이민군들 보기도 하고 신년에는 김일성 신년사를 하루에 막 10번 이상 틀어줘가지고 거의 애우다시피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군대 복귀하고 이제 대학에 와서 전국 대학생 통일 논문 이런 걸 쓰게 돼가지고 이제 김광석 교수님과 유학 갈 때쯤 저도 이제 소련 시절 때 소련 공산당에 있을 때 91년도에 또 망해가는 사회주의 체제도 보기도 하고 또 통일된 또 독일을 보는 또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제 삶에 또 학생을 가르치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통일 문제, 평화 문제를 이야기할 것인가 그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대학생부터 관심이 가졌던 게 군비 통제 이 주제로 통일부 논문을 냈었거든요. 당선돼가지고 이제 그런 사회주의권하고 통일을 독일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때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대학생 신분에서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최근 보면은 이제 남북한이 이 미사일 경쟁이 또 엄청나게 지금 경쟁이 있는 군비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SLBM 이제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실험 발사하기도 했고 또 뭐 마하 10 극초 음속 미사일 개발했다는 우리 한국에서 그런 측면이 있었고 북한도 ICBM 엄청나게 많이 발사했었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기차에서도 잠수함이 아닌 움직이는 기차에서 미사일을 실험 발사하는 이런 일들이 남북한에 지금 최근 1, 2년 사이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한 그런 내용이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인데요. 이런 걸 쭉 2020년, 2021년을 보면서 제가 좀 관심 있는 게 이제 쿠바라는 조그만 미국 바로 플로리다 밑에 있는 나라인데요. 여기를 제가 4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배지가 보이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인이 쿠바로 간 지 올해 100년 되면서 그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또 쿠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쿠바 미사일 위기도 우리 한반도 문제가 지금 60년대 지금 북미의 미국과 쿠바의 그 미사일 위기 그런 상황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 하여튼 쿠바 미사일 위기는 잘 해결돼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뻔했습니다만 다 해결됐고 결국은 이제 쿠바와 미국은 수교까지 했습니다.
2015년도에 이제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평화로운 관계. 트럼프 정부 때는 조금 안 좋습니다만은 이제 바이든 정부 때는 또 외교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우리 이제 수교 문제니까 지금 북한하고는 쿠바가 수교가 됐거든요. 또 미국과 이제 쿠바도 수교가 됐고, 그래서 우리 이제 도지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리 역할인데 이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노마 교양청에서 특히 그 쿠바와 미국 수교에서 상당한 보이지 않는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또 외교부도 하겠습니다만은 한국과 쿠바의 그런 외교 수립 관계 이런 부분도 다리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서 또 크게는 이제 북미 수교까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국제적인 관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뭐 저 핵심 내용인데요. 이제 크게는 군비 통제라는 그런 틀에서 보고 군축과 평화 운동이라는 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군비 통제는 이제 뭐 운영적, 구조적인 그래서 군사적 신뢰 회복과 신뢰 구축, 그다음에 실질적인 군축으로 가는 이런 큰 틀 이론을 보여주고 있고, 역대 정부 하면 노태우 정부 때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면서 1991년도에 군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제 고위급 회담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국방 분야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실행은 오지 못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김대중 정부 때야 이제 2000년 이후로 남북 공동 선언 이후로 이제 뭐 핵 문제라거나 군사적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신뢰 회복, 신뢰 구축 이런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 때 이런 군비 통제에 대한 그런 전략들을 초보적이나마 제시했습니다만은 또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아주 초라한 남북 관계, 군사적으로 엄청난 긴장이 되고 일반 명령 1호까지 이제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상황까지 갔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제 9.19 남북 군사 합의라는 또 남북한이 만들었던, 그래서 처음에 봤던 그 GP 철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었고 핫9 남북한 간에 이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시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로 또 모든 남북 관계는 단절되어 버리는 그런 또 최악의 순간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학자들이 이제 남북한 군축 방안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이 3단계로 군사적 신뢰 회복과 구축, 그래서 그 직통전화 설치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2단계에 해당할 수 있고, 우리는 지금 직통전화가 이제 사라졌다가 다시 또 만들어지고 있고요. 2단계 운영적 군비통제는 이제 뭐 GP 철수 같은 거는 DMZ 내에서 그다음에 최종 3단계에서는 이제 구조적인 뭐 재래식, 그다음에 첨단 대량 확산 무기 등 이런 이제 핵 문제 같은 경우도 또 병력 감축 이런 부분까지도 하자는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일반적인 군축 방안들입니다. 좀 이제 저는 DMZ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좀 활용할 것인가. 지금 젊은 청춘을 이제 그쪽에 있으면서 또 정치학도로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지금 땅굴이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그 JS라고 DMZ 방문하면서도 땅굴도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땅굴이 몇 개인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공식적으로 뭐 4땅굴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 밑에 수 없는 땅굴들이 있을 건데. 이 DMZ 위에는 엄청난 그런 지뢰들이 외설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땅 밑에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남과 북이 또 논의돼야 문제입니다만은 그 땅굴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땅 위에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좀 생각도 이제 해봤고요. 또 지뢰 문제를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한 200만 발 이상이 우리 DMZ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남북한에 또 국제사회가 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최근에 문제되어 있는 게 후방 지역에도 한 40여 개 지역에 뭐 간첩을 막기 위한 거라고 하면서 60, 70년대에 나주라거나 강주에도 이런 이제 지뢰가 매설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평화운동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전 5월에 이제 설악산 갔다 왔는데요. 또 금강산도 4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게 남북한이 맘만 먹으면은 지금 한창 이제 가을 단풍이 드는 시절이잖아요. 우리의 대동맥인 이런 그런 금강산과 백두산 이게 이제 다 DMZ만 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남방, 북방 2km, 4km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동시에 열어서 남과 북이 상호 방문하는 뭐 이런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은 제 생각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평화운동으로서 이민 크로스 DMZ라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은 이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중심인데 노벨 평화상 받은 분도 몇 분 계시고요. 그래서 뉴욕에서 본부를 두고 있으면서 이분들은 평양과 서울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남북 관계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도 제한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여성 중심으로 해서 노벨 평화상 받았던 분들 중심으로 해서 평양에서도 행사를 개최했던 사진이 있고 또 2019년대에는 저도 참석했습니다만은 또 이런 팀과 같이 이제 남과 북을 오고 갈 수 있는 특히 DMZ 크로스 할 수 있는 이런 운동들도 이제 이런 국제 단체와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제시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당시 갔던 저희 전남대 학생들하고 강주 시민들 버스 한 대로 해서 이제 강주에서 버스 한 10대쯤 갔습니다. 그래서 DMZ 껴안기라는 그런 거 퍼포먼스도 하고 장미도 달고 하면서 했던 건데요. 코로나 이후로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만 잘 해결된다면은 또 이런 퍼포먼스도 이건 이제 남북 관계 상관없이 우리 남한 정부, 우리 맨지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다시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이제 JSA 이제 이 지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이 도보다리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게 누구 아이디어냐 이제 결국 발상의 전환인데요. 정부든 NGO든 학교에서든 이 윤재관이라는 행정관이 이제 정치개혁과 졸업생이에요. 전남대요. 그래서 이 지방대 학생이지만은 또 이런 아이디어 내서 남과 북 정상이 또 이렇게 긴밀하게 이야기도 하고 이런 또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면 좋지 않겠나 이제 이런 것은 뭐 서울이든 지방이든 상관없이 또 조선대학교에서도 좋은 아이디어 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들 좀 발칙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정치의 계절이잖아요. 이제 김구 선생은 길을 갔었죠. 소위 이제 아까 다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누구도 가지 않았던 이제 그 눈 덮인 그 알 수 없는 그 길을 48년도에 남북지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이제 가서 이제 가기 전에 38선을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제 우리 정치 이 지도자라면 이제 이 통일 문제, 평화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가지 않았던 그런 길들을 가서 또 다리를 놓고 또 이제 다리를 놓은 것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남과 북의 그런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한 또 미국과 북한 간의 그런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들이 정치인들의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뭐 간단하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관중들을 모시고 있지를 못해서 박수 소리가 크지를 못합니다. 참 결론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지금 말씀해주신 가운데 도보다리 이벤트가 우리 전남대 출신 학생의 그러한 그 발상에서 나왔다는 부분이 굉장히 참 재미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쿠바를 방문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쿠바와 미국 사이에 이제 그 수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의 배경이 되셨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또 북한을 방문하시게 되면 미국과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사로 모신 분은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 전상직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회장님은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밤낮 없이 전국 지자체를 찾아다니시는 분입니다. 발표 제목도 한반도 평화의 주인은 주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상직 회장님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주인인 남북 공통의 주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상직 회장님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예, 실제 삶의 공간을 지키고 있는 것은 언제나 주민입니다. 남북한 삶의 공간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북한 주민들 삶이 평화롭지 못하다면 한반도는 평화롭지 못한 것이 됩니다. 만일 주민들의 삶이 평화롭다면 한반도는 평화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았을 때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한 것도 언제나 주민들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위험에서 스스로 구해야 했던 것도 주민들 자신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지속 가능한 형태로 구현되려면 그 출발점 역시 그 삶의 주인인 주민들이 주인으로 생각하는 데부터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단 76년을 돌아보면 남북한 주민은 언제든지 국가 체제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분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과 기득권을 무소불위의 폭력처럼 휘두르면서 온 정치 권력의 볼모가 되었습니다. 남북한 정권은 분단 반세기를 장식한 20세기 후반 내내 적대적 공존을 지속하기 위해 반대편 주민들을 악마화하고 민족사회의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민족화해를 앞세워 6.15 시대를 열었지만 남북한 주민들이 삶을 평화롭게 연결시키는 노력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기존의 정치체제와 기득권을 절대화하는 그 구조 속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삶은 소외된 채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남쪽에서는 분단체제로 인해 빚어진 제도적 폭력에 대해 이를 성찰하고 바로잡는 노력이 정말 부분적으로라도 이루어지기도 했지만은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남과 북의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공유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한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1950년 6.25 동전상장 비극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북에서 남으로 피난해 온 사람들이 아마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1950년 12월 23일 북한 지역 흥남부두에서는 큰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흥남부두에는 장진호 전투에서 패배하고 철수하는 10만 5천 명의 유엔군과 약 17,000여 대 차량, 35만 톤 넘는 군수품과 10만 명 넘는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오려고 뒤엉켜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엔군 병력 철수도 힘든 상황에서 민간인들까지 철수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군 지휘관들은 피난민 철수를 강력하게 요청했고 열흘에 가까운 기간 동안 200여 척에 가까운 선박들이 동원돼 가지고 병력과 피난민들을 철수시켰습니다. 철수 작전이 종료되던 12월 22일에는 더 이상 민간인을 태울 수 있는 수송선이 없었습니다. 유엔군은 1초라도 빨리 부두를 떠나며 이곳을 폭파시켜야 했으며 하지만 부두에는 여전히 울부짖는 피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부두에 남아있던 화물선 한 척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메로더스 빅토리 호였습니다. 기적의 배로 불리게 된 메로디스 빅토리아 호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하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소개된 손양령이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당시 손씨를 임신하고 있던 어머니는 만삭이라 피난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마는
유엔군 퇴각이 급박하게 이루어지면서 젊은이들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재촉해 남편하고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빼곡하게 서 있기도 힘든 정도의 밀집한 상태로 요동치는 갑판에서 이틀 동안 견뎌내고 있던 산모가 갑자기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피난민들 아주머니들이 산모를 감싸고 아기를 받아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이 흥행하면서 당시 승무원들 가운데 생존해 있던 몇 사람이 한국에 초대됐습니다. 이때 손양령이 메르디스 빅토리호 2등항에서 로버트 러니를 만났습니다. 그때 자신의 배에서 태어난 아기라고 이야기를 하자 로버트 러니는 당신이 김치 1호군요라고 말하면서 그를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자, 김치 1호 손양령이 1950년 12월 25일 북에서 남으로 향하던 화물선 메르디스 빅토리호 간판에서 세상에 태어난 지 55년 후인 2005년 10월 10일 평양에서는 남쪽에서 방북했던 한 어머니가 통일동의를 낳았습니다. 2005년은 6.15 남북 공동선언 5주년입니다. 대북 인도 지원을 필요한 사회 문화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북한은 2003년부터 무려 10만 명 정도가 무대에 등장하는 아리랑 공연을 다시 시작했고 관광객들이 이를 관람하도록 했습니다. 그 1박 2일의 패키지 평양 관광이 성사됐고 1시간 조금 넘는 이제 밖에 걸리지 않는 직항편이 있었기 때문에 2005년 9월 26일부터 11월 초까지는 무려 한 1만 명이 넘는 남쪽 관광객이 아리랑 공연을 참관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1만 명이 넘는 남쪽 관광객 속에서 메르디스 빅토리호에서 출산을 앞둔 산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산모 이름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이었습니다. 황선은 1998년 평양에서 개최된 8.15 민족 대축전에 한 청년 대표로 참가하기 위해 미리북했다가 그해 11월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로 실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런 그녀의 행적은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황선의 2005년 평양행은 아리랑 공연 참관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주최기관이 기획한 효도관광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이었지만은 모처럼의 기회로 생각한 황선은 시부모를 모시고 1박 2일 평양 효도관광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학생운동권 출신 통일운동가였기 때문에 보수 언론에서는 이 사실을 민족화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종북 프레임을 가동시켜 마치 미국 원정 출산과 유사한 형태의 평양 원정 출산이라는 의혹을 떠올렸을 뿐입니다. 남과 북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잠시 물리적 통일은 접어두더라도 강대국에 의해 인위적으로 나누어진 남과 북과 남은 본시 하나의 생명 공동체였고 이 사실은 정치체제나 이념에 의해 부정될 수가 없습니다. 14,000명이 승선했던 메르디스 빅토리호에서 1950년 12월 25일 태어난 김치 1호 손양령과 2005년 10월 10일 서울에서 평양으로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평양 산원에서 태어난 윤민은 모두 한 생명 공동체인 한반도의 아들과 딸 바로 주민입니다. 여기에 이념의 그늘을 씌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벗어버려야 할 이념의 덫이 사라질 때 한반도라는 생명 공동체는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한반도 생명 공동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에서든 남에서든 주민이 주체로 우뚝 서서 평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남북한 주민들을 삶의 현장에서 정치 체제와 상관없이 언제나 그들 나름이 삶을 이어왔고 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가 황석영은 북한을 다녀와서 사람이 살고 있었네라는 책을 썼습니다. 작가의 눈으로 북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모습을 보고 생명 공동체인 한반도의 숨결을 느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는 김치 1호나 통일동이 모두를 한반도 생명 공동체의 소중한 주민으로 미래 자산으로 그 실체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통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혜, 용기 속에서 싹트고 자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박수 좀 또 우리 좀 힘있게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상지 회장님께서는 한반도 평화의 주인인 주민,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김치 1호와 통일동의의 경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들을 탄생시킨 남과 북을 생명 공동체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55년의 차이는 있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와 있는 한반도 평화의 씨앗을 소중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강사님으로는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최선 교수님이십니다. 비교정치론, 한국정치와 민주주의, 세계의 지방자치를 강의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죠. 거기에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 20분 정도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최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조선대학교 최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은 그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 지자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한 방향을 그런 모색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한 2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고 향후 어떠한 그 과제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이제 새로운 주체로 굉장히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고 또 그런 이제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우선 남북교류 협력의 그런 가장 기반이 되는 법률적 기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90년에 제정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 법률은 그 남북교류 협력 촉진에 필요한 그런 규정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어서 그 법에서 규정하는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그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그 틀과 발전에 관해서 규정하는 이런 이제 법제도적 기반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남북관계 그리고 남북교류 협력을 규정하는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정부에 관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삭제되기도 하고 다시 부활하는 이런 이제 역사를 거쳐왔는데요. 먼저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역 당사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 12조에 보면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 정부투자기관 대외무역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그런 그 담당자들이 남북교류 협력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 하에서 2000년대 초중반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 사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이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당시부터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교역 당사자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그 부활이 되기 이전 그 2018년 4.27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 그 민족 공동행사 참여 주체로 지방자치단체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당국뿐만 아니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민족 공동행사를 추진하는 뭐 이런 이제 단체로 주체로 이제 언급이 된 이후에 그런 열망들이 다시 또 다양한 요구들이 반영이 되어서 작년에 2020년 말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24조의 2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그런 그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제도적 환경에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이를 우리가 한 몇 단계로 구분해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999년에서 2001년 대략 한 그 정도 사이에 모색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8년 그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부터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듬해인 1999년에 제주도가 감귤을 북한에 지원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2001년에 강원도에서 남북공동 연어 방류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또 광주광역시에서 김치축제에 북한 김치를 전시하거나 또는 광주 비엔날레에 북한 미술품을 전시하는 등의 사업들이 시작이 되면서 지자체가 남북교류 사업에 다양한 그런 구상들을 하기 시작하고 추진하기 시작하는 이런 이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2002년부터 한 대략 2000년대 중반이 2005년 정도까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는 지자체들이 지방정부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을 보면 상대적으로 인도적 대북 지원에 그 중심이 실려 있는 이런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됐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뭐 식량 지원이라든지 식품 가공 공장 건립, 그리고 재난 구호, 생필품 또는 의약품, 의료 장비 등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들이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운기나 콤바인 뭐 등의 농기계 지원 사업들도 진행이 됐고요. 뭐 이렇게 인도적 지원 사업이 중심이 됐던 것이 2단계, 2000년대 중반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단계는 2000년대 중반 이후가 되겠는데요. 2005년에서 한 2007년, 8년경 이 단계에서는 이제 인도적 지원 단계를 좀 넘어서 개발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고민되고 추진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양묘장 건립이라든지 사료공장 건설 지원 등의 농림축산, 수산 분야 개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또 말라리아 공동 방역, 그리고 의료장비 시설 지원 등의 보건의료 분야 개발 지원 사업 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뭐 건물이라든지 풍력 발전 등의 개발 지원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던 이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2008년부터는 이제 전면 중단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에 금강산 관광객이 뭐 사망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고요. 이어서 2010년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고 또 5.24 조치가 취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전면 중단됩니다. 뭐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도적 지원은 간헐적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년을 보내고요. 2018년에 들어서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파견되면서 새로운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요.
이어서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그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후에 그 소강 상태로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그 20년간의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성과와 한계를 간단히 짚어보고 이후에 과제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라고 한다면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단편적인 남북교류 협력에 더해서 그 자치단체들이 그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었다라는 점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역별 그 특수성이 반영이 되어서 또 개성 있는 그런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성과와 더불어서 뭐 한계로 몇 가지를 지적할 수도 있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또 이벤트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측면,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치적으로 간주되는 측면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뭐 과도하게 투입되거나 또는 장기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기보다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진행되었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지자체의 뭐 경제적이든 직접적 이익이 되지 못했던 측면이 강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근본적인 또는 구조적인 한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의 정책, 그다음에 북한의 대남 전략, 그리고 국제적 환경에 이 구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성격을 가진다라는 점을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성과 한계를 바탕으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과연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인지 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그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로 강력한 역할을 했을 때 가지는 장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강조해 드린 뒤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성입니다. 자, 지자체는 중앙정부보다 정치적 변수로부터 자유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라든지 북핵 문제라든지 또 국제적 그런 환경에 따라서 정부는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지자체는 굉장히 우회적으로 남북 간의 일상적인 신뢰 구축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성격이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그 지난해에 그 관련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이러한 그 지자체의 또는 지방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자율성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점 내지는 강점은 다양성입니다. 지역적 특성 그리고 정체성에 기반해서 다양한 교류의 교류 협력이 다양한 종류의 교류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발한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점은 결국 그 남과 북이 굉장히 동질성을 회복해 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서로 접촉면을 넓히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가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 사업을 진행했을 때 남과 북은 접촉면을 넓힐 수 있고, 그랬을 때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강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의 추진 방향 내지는 과제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체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 지방정부만의 그런 지정학적 그리고 정치 사회적 또 문화적 현실을 반영한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그 남북교류협력 사업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난 그 지방자치 제도가 활성화된 이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던 부분입니다만, 이것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에도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정체성, 지방의 정체성에 기반한 그런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방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 있을 테고요. 또 지방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그 사업을 구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향은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다른 그 지방 그 정부의 사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투명성이 좀 강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추진, 평가의 각 단계마다 이 불투명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사업 계획 및 선택의 단계에서는 그 실현 가능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또 북한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테고요. 또 추진 단계에서는 그 모니터링을 그 실시함으로써 점검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 단계에서는 당초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뭐 이런 사항들을 검토하는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이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 사업과 관련된 인력들의 경험 그리고 또 사업적 전략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지자체, 지방정부 담당자들의 경험을 축적을 하고요. 또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순환 근무를 한다던가 또는 주요한 그 업무들을 민간 위탁 등으로 이제 해결하는 이런 이제 상황에서 담당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니겠는가 이런 평가들이 꽤 많고요. 그랬을 때 그 담당자들의 그런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잘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안정적인 대북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 방향 내지는 과제가 될 텐데요. 기존까지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북한의 민족화협의회 내지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그 관계가 좀 친분이 있거나 관계가 좀 돈독히 형성돼 있는 그런 인물 중심의 그런 그 사업 추진이 주된 루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정부 간 협의를 통해서 보다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이 일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될 테고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간다면 제3국과 뭐 중국, 몽골, 러시아 등의 주변국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그 남과 북이 가지는 부담을 조금 덜면서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면 지자체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고요. 합니다만 정부의 노력이 또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경우에는 제도적 여건을 조금 확보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될 테고요. 지자체의 관련 사업을 보다 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지자체는 또 다른 남북협력 사업의 주체로서 그 다양하고 또 활발하고 적극적인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그 모색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 협력의 새로운 주체로 또 서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걸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야 되는데 다행히 남북교류협력법에 그 주체 관련 규정이 복원됐다 하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고 이제 저희가 종합 토론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좀 있고 그러긴 하네요. 문제가 좀 있는데 하여간 지금 그 발표해 주신 분들이 조금 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한 1분 정도씩만 간단하게 좀 뭐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기광서입니다. 제가 이제 쭉 그 북한의 대미 대남 입장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사실 이제 그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그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남북 관계가 이제 해방 이후부터 문제가 됐었고, 이 북미 관계는 특히나 90년대 북한 소비에트 해체 이후에 이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 이제 북한이 핵을 통해서 생존을 모색할 때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30년이 넘은 기간인데요. 그래 지난 이제 30여 년간 많은 해결 노력이 있었고 또 극적으로 북미 제네바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이 2000년 북미 공동 커뮤니케 다음에 육자 회담을 통해서 많은 그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이 합의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시도했었고 그것이 실천됐다면은 저는 뭐 북미 간의 어떤 관계 정상화라든가 남북 간의 평화 이것들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나 이제 미국의 입장, 북한의 입장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즉 기초적으로 이 상호 간의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북한의 어떤 선제적인 어떤 이때면은 그 미국에 대해서 그 굴복을 원한다든가 양보를 대폭적인 양보를 원했던 이런 상황들. 북한은 이제 자기 생존 차원에서 그걸 거부를 했던 것이고 또 미국에 대한 기존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감들이 굉장히 강했죠. 이러한 이제 신뢰부터 어그러진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됐던 것이고요.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었다라는 것이 안타까웠던 거고 이제 지금에 와서는 약간 상황들이 물론 변화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들이 점점 저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를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를 재촉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북미 간의 특히 관계 우리가 이제 중간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장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되고 있고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어떤 그 중간자적인 입장보다도 우리가 나서서 양쪽에 어떤 그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쭉 그 많은 배양된 힘들을 발휘할 기회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그 평화 세력들이 다수의 힘을 축성하고 만들고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결 가능성들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간단하게. 우리 최선 교수님 이제 지자체에 대한 것도 관심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뭐 제 발표 주제나 이제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그 이제 지자체가 한 그 300광역 기초 다 해가지고 207, 80개 되잖아요. 그 중에 지금 통일부에 그 대북 교류 협력 신청한 곳이 아마 20개가 안 될 겁니다. 이제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그 많은 단체들의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이제 그 안 되는 이유 뭐 제가 이야기하는 남북 간의 그런 이제 지뢰 제거라거나 그런 군비 통제에 대한 군사적 협력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그 국제사회의 이제 그 대북 제재죠. 이게 다 걸려 있거든요. 못 하나도 못 가고 하여튼 뭐 자동차 한 대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다 통제를 신고를 해야 되고 이제 허가를 맡아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민크로스 DMZ라는 그런 단체가 이제 국제 NGO인데 하여튼 저희 민간 단체도 그런 단체들은 나름대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오고 가고 있고 또 그런 그 평화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와 연계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유럽과 미국에 있는 이제 대북 사업을 했던 그런 이제 국제 NGO들이 있어요 보니까는 그래서 그런 단체들 이미 유엔하고 미국 어떤 그 재무부에 그런 그 신고하고 하는 절차들이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또 우회적으로 그렇게 해서 교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량 문제라거나 아이들 그런 지원이라거나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자체가 이제 그런 정보를 아마 대학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선대학이 북한에서는 다르잖아요. 양쪽에 지금 조선대학 교수님이 계십니다만 일본에 또 조총련계 조선대학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남대학도 알기는 알아요. 5.18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그렇지만 또 조선대학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자체가 좀 그런 이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합니다만은 그런 정보라거나 그런 노하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국제사회와 같이 이제 북한도 인정도 받고 또 유엔이나 미국에서도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같이 해도 이 강윤 전남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좀 시간이 좀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의제 회의를 마치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절실한 이 한반도 평화가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한 참 평화로 이어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조 강연을 해주신 김희중 대주교님의 말씀처럼 남과 북과 미국이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벽을 쌓기보다 다리를 놓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세 분의 그 교수님, 우리 전상시 회장님 모두 정말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노력의 여러 측면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의제 회의의 이 기본 목적이 한반도 평화 그 지속 가능한 길을 찾아가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밑거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코리아 연구원은 의제 회의를 통해서 종합된 견해들을 정부에도 전달하고 시민사회와 공유하면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만들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조 강연을 해주신 김희중 대주교님과 기광서, 김재기, 최선 교수님,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의 전상직 회장님, 그리고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과 코리아 연구원 유튜브 실시간 중계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광주편 의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